달라진 육사단입니다. 5월 19일 새벽으로 가겠습니다. 중공군의 전형적인 인해전술식 재파 파상 공세가 이어집니다. 미 공군하고 인근에 있는 7개 포병대대가 여기에 화력 지원을 하는데 19일 하루에만 3만 발을 뽑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벤클리트 찬양. 이런 일이 20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20일 제2연대가 이제 거의 고립된 상태에 빠지죠. 포위됐다고 생각한 이때쯤에는 중부전선에서 이미 연합군하고 우리 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제1하고 9군단이 문산포천 춘천을 연결하는 이른바 이 토피카선으로 공격하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노네임선에서 이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비로 있었던 19, 7연단한테 이제 즉각 공격 지시를 내리죠. 전반적인 반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새벽부터 63군이 자발적으로 육사단과의 접촉을 다 풀어버리고 쫙 홍천강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로써 지난 3일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던 용문산 전투가 드디어 이 우리 육사단의 방어 성공으로 딱 귀결이 되는 겁니다. 중공군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형 방어를 해가면서 포병 화력을 계속 지원받았다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모습들, 철수하지 않고 그 주요 길목에서 끝까지 싸웠던 그 이연대의 분투, 결국에는 어떤 정신력 그리고 화력, 기발한 그런 전술, 이런 게 다 조합이 돼서 국군이 어떻게 보면 이 승리로 이끌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성한 국군 육사단이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우리 이연대에 복수를 하겠다. 합천저수 쪽으로 좀 추격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뭐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 용문산에서 맞닥뜨린 63군이 그다음에 뭐 강촌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한번 당하고 다시 계속 우리가 밀어붙여서 8호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전멸했다고 이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얘기해드린 것처럼 63군은 이미 가평 쪽에서 한번 도망갔죠. 포천 쪽으로 도망을 갔고 다른 부대들이 지금 계속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이 동부전선의 퇴각 상황을 봐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부전선 현리에서 쫙 밀고 내려왔던 그 구병단 부대들이 4개군인데 이 중공군 12군, 15군 그리고 이제 20군과 27군입니다. 도를 꽉꽉 메우고서 막 정신없이 퇴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퇴로가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저 인제에서 양구를 통해서 곧장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구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사이, 그러니까 북한강과 소양강 사이 중간길을 통해서 쭉 북서진을 해갖고 저 멀리 화천댐 쪽에서 화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북쪽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서쪽으로 오려고 하나요? 라고 하는 것도 저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서쪽이 다 뚫릴 상황이 된 겁니다. 전선이 차례차례 무너져갖고 빨리 서쪽으로 넘어와서 철원 방향으로 가는 쪽에 방어선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악전고투를 무릅쓰고 지금 계속 북서쪽으로 퇴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지도를 보면 퇴각하는 길도 산세가 험해요. 아, 엄청 험하죠.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길에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국군을 주요 타겟으로 했던 주공들이 퇴각 라인이 더 험하고 먼 라인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병단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저희가 속살이, 하진부리, 대관령 앞까지 쳐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내려온 부대들이 20군과 12군 일부 병력들이 그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북상에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쪽 부대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그 현리전투에서 참담한 패퇴를 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 오미제를 넘어갔고 다시 현리로 해서 인제 그리고 양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길 그대로 가는 거네요. 구병단 병력이 현리, 인제, 양구 방향으로 해서 계속 꾸역꾸역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항공정찰로 계속 명확하게 보이니까 주간에 계속 퇴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10군 단장 입장에서도 여길 갖다가 딱 쳐서 적의 퇴호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격 계획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홍천, 인제 도로를 따라서 이 당시에 새롭게 투입된 부대가 예비로 있던 187 공정연대가 이쪽으로 선봉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차 부대를 보강을 해서 거할트 특수임무부대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인제 쪽으로 지금 빨리 진격을 해라. 그래서 적의 퇴로를 확 끊어버려라. 이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초반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서 소양강을 넘어서 바로 인제 코앞까지는 잘 넘어갔어요. 교두보를 장악을 해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중공군이 다 잡힐 것 같았는데 중공군이 여기서 결사적인 저항을 합니다. 미군 2사단이 후속을 해서 계속 병력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으면서 여기 인제를 마저 밀고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현리 방향에서 오고 있었던 20군과 12군이 탈출. 약삭빠르게도 양구 방향으로 대다수가 탈출해 버립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좀 과감하게 중간중간을 커트하지 말고 저 뒤를 커트했으면 상륙작전도 하고. 그래도 정신없이 지금 패퇴하고 있는 중공군이고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유엔군과 국군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본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홍천 인제간도로에서 소양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빠져나온 부대들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천댐. 화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쪽 길이 굉장히 험해요. 장난 아니죠, 지금도. 저는 이거 옛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어렸을 때 40년 전이면 도대체 여기 40년 전이요?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놀러 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당시에 춘천 쪽으로 해서 양구 가는 길을 어쩌다 가봤는데 네. 와 어떻게 꼬불꼬불하고 험한지 진짜 멀미도 진짜 나고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아, 왜 이런 길로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때 좀 푸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야, 9살의 푸념한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군요. 근데 9살 때면 기억날 만하지. 야 근데 1950년대는 어땠겠습니까? 더 훨씬 심했죠. 아예 길도 없지 뭐. 우마차 길이나 있으면 다행이지. 네, 트럭이나 겨우 지나가는 거죠. 그 험한 산길을 갔다가 계속 가야 되니 저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길인데 딱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 다음에 이 공이 넘어온 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춘천 쪽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었던 구군단에게 공이 넘어온 겁니다. 상황을 저희가 다시 돌려갖고 이 26일로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지암리에서 중공군 60군 184단을 도관에 몰아놓고서 포위 선멸전을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이 8군과 9군단에서 보니까 아, 지금 계속 저 위쪽에 화천 쪽으로 중공군의 주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걸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그 다음에 미친 겁니다. 네. 그래서 딱 어떤 부대를 쓸까 보니까 24사단과 6사단 일부가 이 지암리 포위전을 하는 동안에 드디어 7사단이 춘천을 타고 넘어와서 화천에 거의 육박을 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 우리 7사단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또 6사단도 이게 연대를 갖다가 빼갖고 지금 춘천 쪽으로 돌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 미군 7사단과 국군 6사단을 동원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여기에 보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죠? 자, 지금 저기 화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부대, 구병단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 그 부대들입니다. 딱 그렇네. 리턴 매치인데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부대가 몇 7사단. 군입니까? 20군이 지금 계속 퇴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 7사단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죠. 특히 7사단은 장진호 동쪽에서 네, 네. 31연대 전투단이 그때 대패를 당했었는데 네. 이가 갈리는 부대네. 그러면 네. 그렇지. 7사단 너네에게 소력할 기회를 줄게. 너네는 북한강 서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 화천 쪽 출구를 막아라. 그리고 6사단 지금 용문산 전투 이후에 용기 100배 있을 텐데 북한강을 따라 올라가서 강을 건너는 화천 발전소 주변을 딱 차단해라. 이 임무를 내린 겁니다. 당시에 이 중공군이 북한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은 화천 저수지 방향은 좀 무리였습니다. 화천댐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수문이 좀 파괴됐긴 했어도 여전히 수심이 깊고 굉장히 넓어갖고 그쪽은 뭐 강행도하가 불가능했고요. 그렇죠. 화천댐 공도교를 통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쪽에 구만리인데 화천댐 바로 하류 쪽에 보면은 그거는 댐 하류니까 수심이 얕아서 구만리 쪽에서도 도하에서 화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군 6사단이 바로 이쪽을 갖다가 차단해버리면은 중공군은 역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모든 뭐 전투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명분과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심정이 있다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명예를 회복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두 개의 부대는 중공군. 우리는 진짜 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마침 중공군이 이제 우리에 가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지요. 네, 5월 27일이었죠. 북한강 서안에
중공군 184단이 아직 잔존 병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6사단의 19연대는 이제 잔존 병력을 소탕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춘천 외곽에 있었던 2개 연대가 있었죠. 네. 2연대하고 7연대. 2연대하고 7연대인데 드디어 출동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아무튼 장도영 사단장은요. 나산 일대 방어로 사이가 왕성해진 송대우 연대장의 2연대를 주공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봉산하고 화천 발전소를 탈취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리고 7연대는 양구 화천 퇴강로의 남쪽에 있는 오봉산, 부용산 일대를 점령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7시에 출발한 2연대 3대대가요. 용화산을 거쳐서 이날 밤 11시에 매봉에 도착했죠. 근데 중공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연대는요.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피비린내나는 방어를 성공했는데 네. 이 예봉에 섰어요? 아, 그렇죠.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특히 전쟁에서 전투에서 도저히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무언가가 있어요. 저 원래는 첫날 기대한 게 용화산까지만 가라라고 했는데 이 연대가 사기 충천해갖고 우린 더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구만리 도하점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만리 도하점을 바로 내려다보는 데가 매봉이에요. 그냥 거의 밤을 지새워가면서 진격을 해서 매봉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발 한 600~700m 되는데 여기 8분흥선을 가야 되거든. 경사로 면허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16시간 만에 20km를 행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공군의 그 산악 행군 속도에 놀랐잖아요. 그거에 못지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육사단 이연대 뭐 지금도 뭐 육사단 이연대 소속 병사들은 약간 마음속에 그런 게 있겠다. 네. 현재 6사단 이연대 위치가 용문산도 아닌데 여전히 용문산 연대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난 거죠. 한편 부용산으로 이제 7연대가 갔잖아요. 이 7연대는 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소규모 중공군 진지를 격파하고 27일 이른 오후에 정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측소를 딱 세웠는데 이 중공군의 퇴각로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있었어요. 유엔군의 공중지전이나 뭐 유엔군 정찰기가 떴는데 안 보인다. 이때가 언제였어요? 겨울에. 근데 5월 27일, 28일이야. 네. 어때, 우리나라? 태지지. 밤에는 달도 잘 떠요. 네. 게다가 갈색 옷 입고 있으면 잘 보이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때 미 8군이 국군 6산한테 내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적과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말아라. 간격만 유지하고 이동 상황을 보고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당연하겠죠. 괜히 여기서 그냥 접전할 필요 없다. 얘네들 어차피 도망가는 부대고 보병으로 직접 해봤자 우리도 피해가 크니까 이동하는 것만 알려주면 뭘로 한다? 폭격하겠다. 그렇죠. 터뜨리겠다. 이때 구군단 포병들이 이미 춘천 쪽으로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강도에는 쫙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좌표만 불러주면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좌표를 불러줘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뭘 떨어뜨리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 있죠. 소위탄? 아, 그렇죠. 네이팜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중공군이 워낙 폭격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화천 발전소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서 퇴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도로 따라갔다는 우리 그냥 두드려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쪽에 병풍산 쪽 산과 계곡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냥 알아서 북쪽으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 화천 저수지 방향이었어요. 사지로 가버렸네요. 네. 네. 이 부대들이 어떤 부대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군 병력들은 아쉽게도 이 전날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화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7사단 부대들과 지금 거기서 교전 중이었고요. 지금 이쪽으로 막 지금 빠져나가고 있던 부대들은 속사리 쪽으로 내려갔었던 12군 병력들이 이제 막 허겁지겁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2군 35사단 병력들은 우리가 차단하기 전에 겨우 화천발전소 넘어갔고 강 북쪽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오고 있던 12군 34사단 병력이 지금 여기에 걸려 들어갔고 화천 저수지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공군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그래서 이미 넘어갔던 12군 35사단 병력들에게 너네 저쪽 화천 저수지 북쪽으로 다시 가갖고 그쪽에서 34사단 병력들이 넘어오는 걸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도와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화천 저수지는 양쪽 사면이 가파른 데도 네, 많고 이게 도하하기가 쉽지도 않고 사람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나룻배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밀려가던 34사단에겐 정말 사지로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국군 6사단이 여기서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박격포로 30분간 공격 준비 사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2개 중대가 일제히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공군이 한두 개 정도의 수비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전열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일단 30분간의 박격포 공격에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맥없이 여기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우리. 그래서 이 화천 발전소 공격을 담당한 10중대원은
전원 화락 무공문장을 받습니다. 전원이요? 예, 전원. 편제가 완전하지 않아갖고 한 70명 정도? 그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중대 전원이 다 받는다는 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화천발전소 이 탈환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구병단은 중공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고 미 해병대를 정말 치를 떨게 만들 만큼 정말 집요했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도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면 무기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국군이 어떤 부대였습니까? 무기 버리고 도망갔던 부대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하면 이러한 정말 얘기가 살아있던 부대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가벼이 비난하거나 그냥 추앙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용문산을 계기로 뭔가 변화를 했네요. 확실히. 네, 정말 바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1중대가 또 있었거든요. 이 11중대는 바로 옆에 있는 보급 창고를 점령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중공군의 보급품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실 보통 중공군 하면 그렇게 보급품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넉넉하지 않은 보급품인데 다 놔두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급했다. 급한 거죠. 그러니까 화천발전소하고 화천댐 공도교까지 전부 육사단 손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중공군은 북한강을 넘을 아무런 수단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그다음에 좌표를 아주 정확하게 불러주던 7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7년대는 29일 13시 오후 1시부터 8군 명령에 따라 화천 저수지를 향해서 북진을 시작합니다. 네. 이미 2일간 근데 중공군이 계속 포격을 두드러 맞았잖아요. 가는 길에 사방이 중공군 전사자 시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건너야 되니까 중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나룻배를 어디선가 이제 끌고 왔나 봐요. 한두 개. 한두 개 끌고 그다음에 뗏목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나?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공군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 둘, 나는 갈 테야, 북쪽으로 갈 테야. 그래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런 사태가 바로 벌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중공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직 북한강을 도하지 못하고 남한에 남아있었던 중공군 폐장군들 상당수는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부상병들도 엄청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대가 접근하니까 그대로 당격해버리고. 그래서 큰 피해 없이 결국 육사단은요 3일 만에 화천 서쪽 북한강 남한을 소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로 넘어가는 초여름 더운 날씨에 중공군 전사자들 시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사자 처리인데 사실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일단 시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라앉지만 이제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루 이틀이면 또 떠올라요. 네. 그래서 6월 2일 무렵부터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체들이. 그래서 화천댐 쪽으로 떠밀려 가는데 나중에 민간인들이 이걸 수거해서 다 이제 집단 매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통쾌한 서력은 맞습니다. 통쾌한 서력은 맞지만 인간적인 연민은 조금 느낄 그럼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병사들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잘못된 지도자의 명령 때문에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공군 그렇죠. 그렇죠. 네. 오체공세에서의 승리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중공의 어떤 모습을 보면 패배를 좀 인정하는 듯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승전이 됐잖아요. 기념도 하고 지금 저게 기념식의 모습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는 저 화천댐으로 막힌 저 저수지를 갖다가 그냥 심플하게 화천 저수지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대붕호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게 모양이 큰 이제 봉황 같다고 해서 이 대붕호라고 불렸는데 여기서 중공군의 구병단 잔존 병력들을 갖다가 크게 깨트렸다는 의미에서 전후에 1955년에 전승 기념비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휘호를 하나 딱 써주죠. 그게 바로 8호호. 그렇죠. 오랑캐 로자 써갖고 오랑캐를 물리친 호수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8호호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8.5 오랑캐를 쳐부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이름 못지않게 8.5의 중공군을 수장시켰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 사연이 있다면서요? 8.5 승전비 제막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그 내외 외빈 참석하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구절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6월에 북한이 우리를 바다로 밀어넣기 위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이 반격을 해서 여기 화천호에서 중공군을 호수 물속에 쳐넣었습니다. 이 연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당시 언론들이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부각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우리가 이 화천의 저수지 물속에 공산군을 싹 밀어넣었구나 이런 인식이 박히게 되는 거죠. 자, 8.5 전투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 전투에서 사살된 중공군은 어떤 부대고 몇 명쯤 되는 게 맞을까? 사실 이게 정확한 집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뭐 당시에 이 퇴각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고 조직을 딱 유지하면서 질서정연하게 퇴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부대들이 다 쪼개져서 말 그대로 분산철수, 분산 퇴각하던 상황이어서 제대 단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중공군 쪽 참전 부대사들을 다 입수해갖고 제가 하나하나 물론 중공군들은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행간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대조해가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확실하게 큰 덩이로 여기서 포위가 된 부대는 12군의 34사단이 제일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12군 34사단은 확실히 여기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또 12군은 이 화천호에서 퇴각한 이후에 장기간 복귀를 못합니다. 곧장 곡산 쪽으로 퇴각을 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다시 전선에 투입된 게 10월이나 돼서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 복귀를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유엔군 쪽에서 집계한 게 대략 2만 명 정도예요. 2만 명, 그렇죠. 네. 근데 2만 명이 딱 여기 화천저수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이 북한강 일대 지암리 포위전부터 해서 화천댐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암리에서 184단이 한 18천 명 박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화천저수지 쪽은 나머지 한 만에서 15,000명? 10,000명.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중공군이 마음먹고 했던 5월 공세를 막아냈고 네. 그리고 이걸 다시 반격해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는 힘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네. 않을까. 그리고 국군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서력전을 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공군이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제대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전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군 6사단 용문산부터 8.5까지 계속해서 달려왔고요. 큰 전과까지 올렸습니다. 용문산 전투부터 추격까지 노획한 중공군 물자가 또 상당했죠. 그렇죠. 이때 9군단이 중공군 물자를 굉장히 대량으로 노획했는데 그중에서도 6사단이 대부분의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포로 보면 야포를 58문을 노획했거든요. 6사단. 현대의 대한민국 국군은 대포가 많으니까 58문 에게 뭐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1개 사단에 야포가 12문밖에 없어요. 거의 분단급이야. 네, 그러니까 6사단 혼자서 5개 사단분의 야포를 노획한 겁니다. 5개 사단이면 예. 한 5, 6만 명분의 그렇죠. 가지고 있는 야포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중공군은 지금 2개군 정도가 뭐 포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자, 지금 보면 소총이 약 4,000정에 가까워요. 네. 기관단총 955정, 자동소총 193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육사단은 중무장할 수 있어. 경기관총 364정, 중기관총이 203정. 수류탄, 야 역시 중공군이네. 네, 수류탄이 12,670. 수류탄 하면 이거 중공군의 생명인데 사실. 그렇죠. 예. 뭐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수류탄이 다 방망이 수류탄이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나눠주고 던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거 갖고 되게 애먹었답니다. 왜냐면 왜 우리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도 요거 레버를 쥐고 있으면 그렇죠.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망이 수류탄은 밑에 캡 빼갖고 여기 쭉 잡아 당긴 다음에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숙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뽑아버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잡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빨리 놔 이렇게 해갖고 요거 처음에 숙달시키는데 시간 좀 걸렸다고 방망이는 합니다. 몇 초 있다 터져요? 방망이 보통 5초. 그럼 진짜 빨리 던져야겠네요. 그냥 뽑고 던져야겠는데요, 그냥 이건. 네, 그래서 원래는 요게 방망이 수류탄 요령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심지를 뽑고 던지는 이것도 있는데 또 심지를 던지면서 내놓고 있다가 빠지게끔? 여기 고리가 있어서 여기 고리에 손가락을 걸든가 해갖고 네. 던지면서 이게 심지가 잘 뽑히게. 뽑히게 하는 네. 방법도 있고 몇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런 거 숙지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보통 이거 2인 1조로 많이 했어요. 무전기, 뭐 유선 전화기, 우마차, 대단했습니다. 네. 중공군의 어려운 물자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얼마나 막대한 물자인지 그것도 일개 사단이 노획한 물자이니 이게 아휴. 이 정도면은 중공군은 그냥 아예 전 전선이 다 무너진다라고 봐야겠죠? 많은 물자를 이렇게 버리고 가긴 했어도 병력 손실은 그래도 적었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공군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 저기서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걱정되는 것이 서부 전선에 우리 의정부 포천에서 올라가는 부대들이 철의 삼각지대를 뚫느냐 마느냐가 이게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네. 중공군은 이 철의 삼각지대가 뚫리는 순간
기동로가 확 열리면서 평양으로. 미군의 강력한 기갑 부대가 적 적격전. 쓸어버리면 네.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철의 삼각지대 뒤에 어마어마한 보급소가 있었습니다. 집적소가 있어요. 겨우겨우 거기 물자 모아놨는데 펑투아이가 그때부터 당황한 게 야 이거 지금 뺏기면 우리 다 날아간다. 이거 전쟁이 끝장난다, 끝이죠.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지어내야 된다. 빨리 와서 막아야 돼 하면서 계속 닥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 많은 병력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온 겁니다. 네. 자, 그래갖고 8.5 종전 이 5월 말 시점부터는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또 하나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 호기를 노려갖고 철의 삼각지대까지 구멍을 뻥 뚫어야 되고 그렇죠. 공산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네. 그래서 이 호기를 포착한 벤플리트가 새로운 작전을 다시 한 번 더 가동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파일 드라이버 작전입니다. 파일 드라이버. 파일 드라이브는 보통 레슬링에서 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콱 찍는 건 파일 드라이브인데. 파일 드라이버는 뭐냐면은 네. 말뚝입니다, 말뚝. 말뚝박기. 말뚝박기. 이 쐐기를 박아버리겠다는 거죠. 네, 이럴 때 가장 애타는 군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국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뭐 육사단이 참여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이제 태백산맥 일대 국군 1군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군단 같은 경우는 현리 전투에서 이제 돌파구가 크게 형성됐을 때 오른쪽 견부, 특히 대관령 일대를 막으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위기를 막아냈던 그런 부대인데요. 아까 이제 반격전을 하면서 쾌속의 진격을 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동해안에서는 38도선을 또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군단의 속도에 비해서 왼쪽에 있던 사단이 이제 미 10군단인데 10군단의 속도가 조금 덜었어요. 어땠다. 네, 조금 느렸어요. 1군단은 여기서 워낙 북한군이 빠르게 무너져서 빨리 올라갔지만 10군단은 조금 이제 저항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벤플리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군단을 차라리 적의 어떤 이런 저항을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참에 너희가 간성까지 한번 가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성, 네. 간성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봐라고 해서 군단에게 더 북상할 거를 지시를 했고 당시에 이제 군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그나마 군단 내에서 가장 잘 싸우는 부대가 수도사단이에요. 수도사단을 다시 해안 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간성으로 빨리 올라가고 11사단 같은 경우는 설악산 일대에서 너희가 좀 싸워라. 특히 설악산 북방 이 일대에서. 그다음에 이때 또 투입된 부대가 누구냐면 3사단의 18년대가 투입이 돼서 설악산 남쪽에서 이제는 좀 소탕 작전을 해라. 사실 이 부대가 했던 게 이제 오색 전투인데 요즘에 조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전투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1군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거의 하루 만에 수도사단의 선두부대였던 1기갑연대가 간성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부대들도 전부 다 목표를 달성해서 공산군을, 또 북한군을 경멸을 하고 추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1군단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공격 작전을 하면서 캔자스선도 확보하고 그 이북의 40km 북쪽의 간성까지 이제 점령을 한 거고 그러면서 향로봉을 따라서 돌출된 이 방어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군단은 이 측면을 이제 방어선을 다 해놓고 측방 공격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군의 진격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붙긴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칠함대의 또 한포 사격도 함께 했고 특히 이제 동해안 말고 태백산맥의 험준한 일대에서는 국군이 나름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했다. 화력이 부족해도 소탕하고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나름 지형을 잘 아는 국군이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을 소탕하는 작전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게 됐다. 굉장한 성과인데 예. 이 8.5 전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묻혀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거는 김일성에 있어서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강원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전에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북진할 때 수도사단하고 3사단이 가장 빨리 그렇죠. 넘어가서 원산까지 확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원산으로 또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의 관심은 철의 삼각지대나 뭐 이런 데 쏠려 있는데 여기로 올라오지 않나. 약간 이런 트라우마를 자극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계곡 평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직선 라인이 또 뚫리게 되니까. 그렇죠. 네네. 자, 쭉쭉 진격하는 우리 국군 보면서 용문산 전투에서 빠져나간 중국군 63군이 있었잖아요. 가장 빠르게 그 도망갔던. 그 중공군은 어떻게 됐나라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중공군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화포를 급조를 했다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화포를 급조를 해요? 세계 이색무기 열전을 하면 아마 꼭 빠지지 않을 것 같은 비례포라는 겁니다. 비격 진천례가 아니고 비례포예요?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한번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드럼통이에요? 맞습니다. 저게 드럼통인데 드럼통. 여기서 이렇게 뿡. 뭐야? 드럼통으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정말 무성의하게 생겼는데. 네, 드럼통에서 뭔가 휙 날아가죠. 사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네. 사실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군나군하고 이 싸운 거네. 집결호라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저거는 국공내전과 네. 여기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서 중공군의 여러 이색무기들이 직접 영화에서 재현해갖고 되게 신선했었는데 근데 당연히 중공군도 사정이 좋아지니까 안 쓰지. 저런 거 쓰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박격포, 제대로 된 야포를 쓰고 싶어서 이제 한동안 뜸했었죠. 그런데 63군이 퇴각한 상황이 되니까 모든 아까 거 다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중앙에 버리고 포가 왔으니까. 없어 이제.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네. 막아 싸울 상황이 없는다. 이제 네. 63군이 퇴각을 해서 이제 포천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동, 일동 그쪽 축선에. 이쪽으로 와보니까 더 강한 유엔군들이 오고 있어요. 바로 영연방군이었어요. 영연방군. 영연방군 28여단이 이제 글로스터 대대 복수를 해줘야 한다는 이 복수심에 불탄 영국군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그때 이 63군 189사단 566연대장이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마침 이 연대장이 옛날 회의 전역에 참전했던 그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그때 썼던 무기가 있었지. 딱 둘러보니까 마침 미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갔던 드럼통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저거 모아다가 우리 비대포 만들자. 비대포 쫙 세워놓고 진격해오는 영연방군을 향해서 영국군을 향해서 이걸 날립니다. 영국군이 놀랍니다 이제. 춤했군요. 오! 분명히 우리 정보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놈들 다 버리고 중화기 왔는데.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중포가 있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약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냥 착탄하는 것만 보면은 뻥 꽤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포탄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만전술이 된 거네요. 네, 기만전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공군이 막 시간을 벌면서 한탄강 쪽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가면서 방어선을 차차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세를 잘 타갖고 그대로 쭉쭉 밀어붙였으면은 뭐 중공군이 이렇게 해도 이미 많은 장비와 병력을 손실하고 왔으니 우리가 확 뚫어버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았네요, 막판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네. 우리 5월 말이면 날씨 좋을 때잖아요, 원래는. 그쵸. 아직 뭐 장마올려면 좀 멀고 그랬는데 어떻게 51년 5월은 공교롭게도 이 5월 말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 5월 30일, 31일 이때 또 비가 엄청나게 와갖고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이 경기도 북부 도로가 완전히 그냥 진흙탕이 돼버렸다고 하고요. 가스부차.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길도 문제지만은 항공기. 우리 항공기들도 못 쓰잖아요. 폭격을 해서 계속 괴롭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구름이 낮게 깔리니까 중공군을 저지하기가 역부족이었고 또 한 이틀 날씨 좋다 싶더니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또 계속 비가 와서 이 비 때문에 이 추격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도 못 차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출발했던 선이 그 선보다 남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남쪽이었는데 워낙 상황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더 밀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중공군은 결국에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영토도 뺏긴 채 이 중계 공세를 마무리하는 이런 참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유엔군의 총반격 빗줄기가 내려서 그만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이 전쟁 발발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이지 않습니까? 네.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힘 대 힘의 대결을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힘 대 힘으로는 뭔가 승부가 안 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특히 유엔군 미국 측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월 17일 날 정전으로 이제 이 전쟁을 끝낸다는 정책이 확립이 완전히 됐고요. 명예로운 유전.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5차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 공관사에서 이제 8만 5천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실제로는 이제 10만 이상을 아마 손실을 봤었을 텐데 또한 이제 5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의 거의 한 13에서 15% 정도를 이 전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신생국가 중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껏 뭐 비싸게 소련 무기 사갖고 보냈는데
결국에 뭐 한 번 공세에서 네. 상당수를 또 상실했으니 네. 그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엔군은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츠웨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선은 와이오밍 캔자스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방어하기에 되게 좋은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연 장애물로 이루어져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리츠웨이는 여기서 전략적 방어를 원했어요. 근데 벤플리트는 여기서 더 공격해서 평양이나 원산까지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5월 28일 날 리츠웨이와 벤플리트가 만나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반격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벤플리트는 더 큰 공세안을 가지고 옵니다. 네. 리츠웨이한테. 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안을 내세우는데 첫 번째는 철의 삼각지대 확보를 위해서 상륙작전을 해서 포위를 하자. 야. 여기가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네. 지상군으로 가지 말고 상륙작전에서 철의 삼각지대까지 빼앗자. 네. 그게 첫 번째. 네, 중공군이 두려워하던 시나리오를 직접 진짜 꺼낸 거죠. 역시 벤삼촌이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성 확보. 개성은 한국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곳이다. 네네. 개성 차지하러 가자. 그다음 세 번째는 기갑 부대 위주로 해서 특수 임무 부대를 만들어서 철의 삼각지 핵심인 평강을 공격하자.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세웠는데 미팅에서 네. 리츠웨이는 이걸 다 거부합니다. 6월 22일 날 리츠웨이가 벤플리트 장군한테 확실한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건 뭐냐면 미 8군은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이 와이오밍 캔자스 선에서 정지해라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시점에서 이제 리츠웨이는 더 이상 대규모 군사 작전은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곧 정전 회담이 시작될 분위기인데 했다가는 정전 회담 망칠 수도 있고 이 전쟁에 더 이상 우리 미군의 피를 많이 흘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모험적인 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확실하게 이때는 굳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사실 이 6월 중순에 벤플리트는 공세 준비를 위해서 철의 삼각지대 마지막 꼭지점 평강까지 한번 수색부대를 보내보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어. 텅 비었다고 어. 이제 나오고 실제로 그때 중공군도 굉장히 지쳐갖고 많은 부대를 갖다가 지금 앞뒤 교대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반격할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 딱 요 시기를 놓치니까 중공군이 이제 후방에 있던 부대들 다시 다 끌어오고 급히 재정비하면서 그때부터는 요셉하기 시작하죠. 그 뒤로는 진짜 뚫을 방법이 없어졌는데 요때만 어떻게 좀 밀어붙였으면 너무 아쉽습니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때 진격했으면 적어도 평양 원산까지는 갈 수 그렇죠. 있었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었던 네. 저의 우리 기회였죠. 그때 첫 번째 메가더 라인 거기까지는 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죠. 너무 야속하지만 이 무렵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젊은이들의 피가 더 이상 왜 흘려야 되느냐라는 여론으로 바뀌면서 정치권의 입장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걸 리츠웨이는 파악한 거죠. 그리고 전쟁 비용도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안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맞죠? 네, 순전히 뭐 미국 내부의 정치권의 시각만 보면은 중간 결산을 해보니까 와 이거 견적이 안 나온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그동안 1년 동안 쓴 돈만 봐도 계산서만 따져봐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1950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50년 6월까지 그 1년 동안은 미국의 국방 예산이 143억 달러였어요. 근데 6.25 전쟁 1년을 치르고 나니까 막 또 추경 예산 편성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강을 하고 나니까 무려 452억 달러 쓴 겁니다. 국방 예산이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차가 보면은 308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근데 308억 달러가 옛날 가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 가치로 생각하면은 300조 원입니다. 300조 원. 지금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 대한민국 정부가 요즘 쓰는 돈이 대략 한 650조? 600조 좀 넘죠. 예. 그러니까 반 가까운 돈을 갖다가 미국 혼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 예산인 거죠? 지금? 아니요. 한국만 위해서. 전체 국방 예산 한국만 증가 위해서. 중에서 오케이. 예. 순수한 한국전 전비를 학자들이 보통 추계하는 게 60% 정도였을 거라고 아. 생각하면 그걸 반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지금 냉전이라는 무대가 있잖아요. 이걸 프로야구로 따졌을 때는 메이저리그가 유럽입니다. 여기서 소련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소련의 2군인 중국하고 지금 쓰면서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근데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도 막대한 돈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돈이 한 1년에 100조 원 정도 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당시에 우리 한국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6.25 전쟁은 돈 하나 인적 자원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입했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아예 인적 자원을 안 보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맞습니다. 이게 당장 예산에 안 잡히지만은 그 퇴역군이들 나중에 연금 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는 돈도 그러네. 돈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비용을 그러네요. 같이 따지면 특히 네. 생명이라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큰 부담인 겁니다, 지금. 네. 어느 정도의 현실 감각이었는지를 반영하자면 대한민국의 현재 예산의 1년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다 쓰는 예산의 절반을 그냥 순수하게 한국 전쟁에 쓴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당시는 우리가 또 굉장한 빈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2억 달러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1.2억. 네, 1억 한 2,3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100배를 쓴 거예요. 그 당시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예산에. 우리나라의 150년치 예산을 6.25 전쟁을 위해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너무 아쉽고 정말 평양 원산까지 한 번만 더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네. 그들의 정치적 입장도 그렇죠. 예, 네. 이해는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치적이든 뭐 전략적이든 모든 면에서 사실 이걸 계속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휴전을 명예로운 휴전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 역사가 저희가 이 결정을 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십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데 공산 진영 쪽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갑니까? 이 공산진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주도를 하죠. 이제 전선에서 보고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오쩌둥도 한 6월 초쯤 되면 자기가 완전 오산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현재 이 심각한 정세를 좀 동지에게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가오강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동북안 이때 가오강이 베이징에- 있다. 근데 이때 베이징에 김일성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돼서 전선이 무너지니까 또 김일성이 또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막 쪼르르 온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에게 빨리 반격을 합시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지금 전선에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러니까 김일성이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지금 당장이 안 되면 7월에라도 합시다. 자기는 도저히 그 이 녀석을 좀 설득을 할 방법이 없겠다 해서 가오강을 모스크바로 보낼 때 김일성도 딸려 보냅니다. 딸려 보내면서 이제 내 말은 안 들어도 스탈린 동지가 한마디 하시면은 김일성 이놈도 말을 듣겠지 해서 딱 보냅니다. 이래서 이제 6월 13일에 가오강과 김일성이 스탈린 면담을 딱 했는데 스탈린이 이 자리에서 가오강에게 이제 정전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딱 한마디 지침을 내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도 깨갱하는 거죠.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얘기가 다 됐구나. 뭐 내가 고집 피워봐야 별 수 없겠다. 숙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때 마오쩌둥에게 조언을 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동지의 말대로 정전하는 게 좋겠는데 절대 공산 진영에서 먼저 정전을 제안하는 건 좋지가 않다. 정치적으로 먼저 정전 제안을 하면 군사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모양새를 좀 더 살리자. 정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미국 쪽에서 먼저 안 나올 경우에는 소련이 중재하는 형태로 해서 중공의 좀 체면을 살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줍니다. 스탈린이 마오쩌둥한테 지시한 대로 먼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시한 거는 미국 측에서 제의를 합니다. 이미 5월 말부터 6월 초에 소련의 말리크랑 미국의 케난이 만나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 측에서 먼저 우리는 정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소련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미 유엔에서 6월 1일 날 휴전 제안도 이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팩트로 말하면 소련이 먼저 미국과 협의를 한 후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나 중국과 협의를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가오강과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던 6월 13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공산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견해가 엇갈립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중국이 원했는데 스탈린이 들어줬고 김일성은 대세에 편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확실한 부분은 나름 세 명의 공통된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휴전 회담을 이용하자는 입장에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됐다. 특히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된다. 분명히 휴전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휴전을 하면서 중국 너희가 원하는 장기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북한 너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휴전 회담에 응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전략이다.
라고 하면서 공산 측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하면서 휴전 제의에 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휴전이라고 하면 정전을 멈추자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전쟁을 멈추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내자. 우리 군인들의 피를 그만 흘리자라는 뜻 명확하잖아요. 근데 김일성은 야 서울까지는 먹자. 아, 형 이런 뜻인 거고 중공군은 쉬자. 야야야 너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우리가 방비할 좀 시간을 벌어주세요 형 그럼요. 이런 뜻인 거고 스탈린은 힘 뺄 수 있다.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알았어. 휴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시작하자는 거니까 니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내가 언지를 던질게. 근데 우리가 휴전하자고 먼저 말하는 건 위신이 안 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던지시하면 저놈들이 텁성 불 거야. 예. 와 정말 왜 유엔- 말을 이렇게 할까요? 유엔 측은 정전이라는 게 목표였던 네. 거고 공산 측은 이게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큰 차이였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51년 7월 8일에 실무진이 먼저 만나서 이제 예비회담을 하고 10일에 첫 정전회담이 열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개성이에요. 개성 북쪽의 고려동에 있는 네. 내봉장이라는 개성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요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채가 이제 정전회담이면 사랑채가 이제 공산 측 이제 대합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엔군 측은 안채 오른쪽에 이제 천막 쳐가지고 거기서 야 이거 천막 왜 손님을 사랑채에 넣어줘야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전이죠. 6.25는 이제 사막으로 진입했습니다. 설전과 혈전의 고지전. 뭐 슬픔과 또 기대가 또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정전회담과 정전협정은 제5막에서 따로 집중 분석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가겠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는데 애초에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전회담은 처음부터 개회와 휴회를 반복하다가 8월 23일, 불과 거의 한 달도 안 된, 한 달 조금 지나서 공산군 측이 이제 일방적으로 회의 부참을 선언하면서 24일부터는 이제 무기한 휴회로 결렬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대충 참모 팠나 보네요. 맞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측은 처음부터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난다. 전문가들도 뭐 일주일 안에 다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기 회담 타결에 대단히 낙관적이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공산군 측은 처음부터 조기에 끝낼 생각이 없었죠. 없었다는 겁니다. 수단이었습니다. 네, 수단이었으니까 조기 타결이 아니라 지연시키면서 충계 공세 때 입은 손실을 보충하고 공세 역량을 축적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수단, 시간 벌리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진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마오가 생각했던 장기전, 지구전의 네. 그 전략의 그렇죠. 하나의 일환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엔군은 맞아요, 순진했어요. 너무 나이브했어요. 근데 공산군 측은 얄밉지만 대단히 규모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네. 그 차라리 정말 강한 펀치를 이때 때렸더라면 오히려 협상은 쉬웠겠죠. 그렇죠. 협상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정전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딱 보잖아요. 이념과 자존심의 대결인 겁니다. 잘 안 돼요, 이게. 회담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지금. 일단 상대방부터가 자세가 아주 자세 봐봐요. 지금 껄렁껄렁 이러고 있어요. 겁니다. 맞니? 서로 대화할 자세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회담이 시작되자 공산군, 특히 북한군 대표가 딱 주목을 끌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남일이었어요. 남일. 딱 와갖고는 뭐 인상 팍 쓰고서 전혀 꼿꼿하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저게 누구야? 라고 하니까 북한 측에서 우리 총참모장 동무라고 대표라고? 나옵니다. 북한도 전쟁 초반에 뭐 강건, 김책 이런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다 폭살해버려갖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참모장으로 올라선 게 이 남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북한 쪽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갖고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왔냐면은 저 사람이 독소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독소 전쟁. 스탈린가드 전투, 뭐 쿠르스크 전투, 아이고 뭐 벨로시 전역, 그래서 베들린까지 들어갔다. 전투까지 치렀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니 그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 새 나와갖고 70년대 보면 남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들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이력이 정말 생뚱맞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고려인이었어요. 고려인이에요? 네, 이 사람은 군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요. 수학 좋아하던 이공계생이었어요. 그래갖고 감정이 없네. 네, 대학 갈 때도 나는 뭐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좋아하면서 졸업 후에 이 사람이 수학 선생님을 했습니다. 아, 그 북한판 정석인가요, 이 사람? 그래갖고
수학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갖고 우즈베키스탄 그 당시에는 다 소련이 일개 공화국이었죠. 네. 그래서 우즈벡에서 수학 선생 하다가 한창 독소 전쟁 하고 있을 동안에 계속 선생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변변한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간 사이에 후방에서 그래도 애들 열심히 가르쳐갖고 교육 관료로서 우즈벡에서 교육장까지 오른 다음에 전쟁이 끝나니까 소련 내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조선말 좀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지원할 사람 없겠니? 모집할 때 이 사람이 그때 저요 해갖고 손 들고 갑니다. 뭘 수학 가르치러? 내가 뭐 교육자로서 뭐 좀 한번 출세해볼 기회가 있겠다 싶어갖고 네. 아내와 딸을 버리고서 그냥 북한으로 그때 넘어가갖고 교육 관료로서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뭐 교과서 뭐 교육 체계 같은 거 만들고 하다가 김일성도 소련 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소련 얘기하면서 재밌게 놀고 근데 이 친구 마음에 드는 걸 해갖고 전쟁 중에 야 너 나도 와서 총참모장 좀 해봐라. 군 경력이 1도 없었는데 교육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군의 총수가 돼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면 이거 네. 말이 안 되네. 이게 그 뒤로 아주 2년 동안 이 연합국 측, 우리 유엔군 측 회담 대표들 아주 고탕 먹입니다, 진짜. 게다가 백기 달고 가자고 약속하고 막 들어오는데 저 달고 오는 거 보면서 저거 뭐 항복하러 왔다고 이런 선전이나 하고 있으니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제조차도 못 정하고 결렬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회담장에서 의자 높이도 달리해가지고 막 이런 맞습니다. 막 미국도 앉을 키도 클 건데 앉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다 다리를. 높이를. 네, 진짜 좀 치졸하죠. 치졸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앉는 순간에 교묘하게 사진을 탁 찍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엔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회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회담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군사적 압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담장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압박 혹은 군사 작전을 하는 거고 결렬된 다음에도 또 군사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담을 완전히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그런 소규모의 군사 작전이 되풀이 된다. 그러다 보니 정전 회담 기간 동안 회담장에서는 침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고 저기 있는 전방 지역에서는 혈전이 벌어지고. 피가 튀기는 혈전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 2년 동안의 6.25 전쟁의 모습입니다. 즉 설전과 혈전의 반복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점령하기 위해서는 백병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제한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가 크게 됐고 이기려면 의지와 충돌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기껏 빼앗았으면 다시 뺏길 또. 다시 뺄 게 힘 떨어지니까. 미 이사단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10,000발의 포격을 쏟아붓고도 손실도 거의 2,000명에 달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드러냈어요. 기자들에 의해서 피해 능선이 되어버렸던 거죠.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한국군 성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벤플리트가 추진했던 재편성 작업이 실제로 한국군이 싸워보니까 잘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한국군화를. 네, 그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53년 정전 직전 같은 경우 보면은 미 8군의 80% 이상이 한국군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중에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의 군대 만들기에 있어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